예, 지금 이제 대선 기간 너무나 바쁘신데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님 시간 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지금 뭐 바쁘시고 그러는데 그거 좀 여쭤보기 전에 네네. 속보가 하나 떠가지고 예. 네. 우리가 이제 5월 15일로 잡혀가지고 참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랬는데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떴네요. 예. 뭐 왜 마음이 바뀌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요. 역시 사법부의 또 집단 지성이 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대법원은 정말 무리수를 위해 무리수를 뒀거든요. 말이 안 되는 예. 짓을 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왜 저렇게 할까라고 뭔가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쨌든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부 배당하고 그래 기일 지정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갖다 집행관 송달을 갖다 했습니다. 원래 집행관 송달 명령은 예. 우편으로 보냈는데 안 오게 되면 집행관 송달을 그때 하는 거죠. 검사가 보통 신청해서 하는 거거든요. 같이 했습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랬고, 저도 어제 아침에 일찍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건 정말 이 스스로 사법부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공판기일 변경하는 거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형사 7고 형사 7부에서 공판기일을 6월 18일 변경했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분위기가 정말 많은 판사들께서 이게 정말 사법을 갖다 정치를 오염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전국 판사회의, 전국 법관회의도 소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걸 해당 재판부가 잘 받아들여 갖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선은 치를 수가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태도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뭔가 의도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법원의 그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에 대한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공감대도 광범위하게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혹시 집권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대법원이 또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위에 대법원 없습니다. 국민 위에 판사 없습니다. 요국 민족 정당성을 갖춘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갖고 대법원이 이러한 행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대법원이 지금 14인 체제인데 이거 대법원을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얘기했는데 대법원의 그 사건 정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무슨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신속한 재판을 얘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법관의 증언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그 조희대 원장의 행태가 이 사법 특권주의, 이 어떤 반로가 아닌가 한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는 사법 만능주의 이런 거의 반로라고 하는 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법관의 증언 문제 이런 것도 좀 꼭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도 법률가신데 우리나라에 사법 카르텔보다 더 지긋지긋한 징글징글한 카르텔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국회의원 5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제가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법원의 재판의 신속한 재판이라든가 또는 법원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가장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대변해 온 그런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단 한 번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승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정말 이번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사들이 저런 정도의 자유로운 판결을 할 수 있고 독립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건요, 그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갖고 피 흘리는 국민들의 그 투쟁의 성과를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에서 판사들이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판사들이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것이 사법 만능주의, 사법 특권주의인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게 이번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갖고 또는 그 대법원의 어떤 비민주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법원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정성호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너무나 이상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후보 압박하고 심지어 자격까지 박탈해 버리려고 하고 3시에 선고를 하고 4시에 한덕수 출마 선언하고 뭔가 짜놓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뭔가 좀 연결고리 같은 게 있다 이런 의심 안 드십니까? 당연히 의심 들죠. 그게. 누가 봐도 의심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한덕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지 그 직무는 방기하고 처음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할 때는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고 나서 나중에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권한대행 해보니까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이완기 법제처장이라든가 또 다른 변호사를 갖다가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행태를 보면은 그때 선출한 지금 뭐 당의 후보를 사실상 배제하고 한덕수 전 총리로 단일화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파면당하고 그 이후의 행태들을 보면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아무런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어요.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그 반려견 끌고서 예. 한강 공원도 산책하면서 하고 당당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가까운 분들 불러서 만찬까지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자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신감의 내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아웃시킬 수 있다. 그 피선거권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제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그 대안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단일화해 갖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사면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카르텔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세상 천지에 내란 수개가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보는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요. 자기 부하들은 지금 다 감옥에 있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기현 판사라는 자가 풀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법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지법의 부장판사 한 명이 내란 수개를 막 풀어주고 이런 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이거 대법원장하고 뭔가 좀 짜거나 소통하지 않고 이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물론 뭐 법으로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구속기간 계산함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날짜로 계산한 거, 시간으로 계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풀어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방법원의 그 판사, 일개 부장판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해야 되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항고를 안 했습니다. 이게 상호 물밑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인지 이것도 의심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 이 일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이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던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밝혀내려면 이제 원래는 수사당국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자기들을 하겠습니까? 뭐 그러니 이거는 밝혀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선 이후에 이것도 이거야말로 뭐 제3의 내란 또는 뭐 어쨌든 그런 사법농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밝혀지지 않겠나. 어쨌든 전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법농단, 새로운 형태의 사법농단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이런 사법농단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뭐 바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앞서 나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선 이후에 잘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금 최우선으로 바라는 것은 내란 종식이거든요. 네네네. 중진 의원이시니까 정치 보복과 그다음에 나쁜 것 청산하는 것, 이 기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우리 후보가 그 전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0.73% 차로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소한 말꼬투리 잡아갖고서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결국 이번 일종의 사법농단 상태까지 이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뭐 아냐 모르냐 응? 뭐 협박을 했냐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도 주관적인 되게 판단이거든요 사실요. 이걸 갖고 기소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배우자 관련해갖고 10만 4천 원 밥 먹었다고 해서 그걸 기소해갖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대장동 사건이든지 백현동 사건이든지 지난 3년 동안 수백 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역대 우리 저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언론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역대 어떤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를 갖다가 대선의 상대방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죠 사실요. 그러나 내란은 명백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사실요. 수사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란의 주범이었던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0 전원일치로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 안에서 그 행위 자체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이다라고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요. 전 그런 점들이 고려된 거기 때문에 내란의 확실한 정리하고 정치법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미리 우리가 생각합니다.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어떻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조의대로 돌아와서 지금 고법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참 다행이고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14일 조의대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네네. 지금 네. 확정은 안 했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바뀔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저는 뭐 우리 법사위에서 우리 예. 법사위원님들이 판단한 문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저희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실히 침해될 위기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정리된 거기 때문에 지금 대선 국면에서 다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또 국민적 관심이 또 그리로 쏠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오히려 우리가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지금 보장하라 했는데 스스로 또 선거운동에 좀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좀 지나간 얘기가 이제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에 국민들이 계속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조의대와 10명의 대법관 당장에 탄핵해야 된다 막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그런 의견들이 아주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걸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논거는 뭐였습니까? 일찍 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가 일찍 결정을 내려서 조의대가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을 갖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고등법원에서 저희 그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그날 선고해갖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상고 기간이 있지만 그건 무시하고 대법원에서 바로 또 판결 절차로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을 탄핵하게 되면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기일 열어갖고 기각해버리면은 회복할 방법이 없지 않냐. 예. 저는 뭐 그건 너무나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극단의 연속이죠. 뭐 그렇게 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더군다나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래서 합리적이거든요. 극소수의 판사들이 저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고 대부분의 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하에 이번에 그 형사 7부가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탄핵하게 되면 대법원의 계류 중인 사건이 이재명 이 사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상고된다고 하면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게 국민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법원의 기능이 정지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에 해당 판사 재판부를 탄핵하게 되면 다른 재판부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은 탄핵하게 되면 바꿀 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의 기능 자체가 정지되면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고 어쨌든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국민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지 않냐. 그 생각을 저는 늘 했었습니다. 네. 예. 아이고, 그나 참 그래도 오늘 의원님 오시는데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속보가 떠서 우리 정성호 의원님이 선물을 하나 들고 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네. 초조했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그 페이스북을 가끔 쓰긴 쓰는데 예. 법원에 관해서는 잘 안 썼어요. 예. 근데 며칠 전에 대법원의 그 어쨌든 파기환송을 보면서 그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바로 길을 잡는 걸 보면서 대법원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 그런 걸 하나 썼고 사실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대법원의 일련 행태를 그냥 내가 신중하게 탄핵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서 새벽에 몇 번을 고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만약 대법원이 절차를 지킨다고 하면 상고기간, 재상고기간 7일,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20일,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6월 3일 이전에 판결 선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헌법이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무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떤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로 미뤄야 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확정 판결이 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정상적으로만 진행된다고 하면 확정 판결이 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기회를 연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사법부의 위기고 국가적인 재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면하는 유일한 길은 공판기일 변경뿐이다. 해결책은. 제가 딱 예. 그렇게 썼습니다. 아, 정확하게 예. 지적하신 어제 아침 거죠. 7시에 그걸 페북에 올렸고 예. 그렇게 되면서 저희 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다른 의견도 있던 의원들이 있었지만 역시 공판기일 변경이 일단 거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이렇게 돼갖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예, 또 나라를 위해서도 법원을 위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대선 관련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재판은 늦춰졌는데 지금 이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뭐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잖아요. 다수설은 재판도 중지된다인데 이걸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네네. 지금 뭐 다듬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 법률가로서 정성호 의원님은 재판 중지되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또 법학자들이 그건 재판 진행될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진행돼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이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가 대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지도자의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당하고 재판, 기소는 당연히 재판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전제로 한 기소인데 그 재판은 그냥 진행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치 상황, 대선 국면에 있으니까 일부 학자들이 제가 보면 약간 견강부회해갖고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미 기소된 재판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그 논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아예 논쟁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형수법 개정해갖고 정리해 놓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그러나 뭐 그 개정 안 하더라도 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법 취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시비 못 걸어요. 형사법을 아예 이제 딱 정리를 해놓을 예. 필요가 있다. 예. 예. 시비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예. 선거 사실상 끝나고 나면은
아니 그 법은 대통령 직무를 안정시키기 위해 둔 건데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좀 곁가지로 만약에 그럼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네. 이것도 그러면은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해야 법률이 공포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금 이주호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까? 권한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 당에서 이 법안에 관련해서는 대선 이후에 정부의 승부되게 그렇게 할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대선 이후에 국회에서 대선 전에 그냥 통과만 시켜놓고 아. 정부를 이송, 그러니까 그 전에 맞춰갖고서 예. 대선 이후에 이게 정부를 이송돼갖고 차기 정부에서 공포하도록. 네. 그 다음에 만약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갖고서 그 이전 국회에서 의결돼서 정부를 이송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주호 대행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예. 아니 이유가 없는 걸 하도 그동안에 이상한 대행들이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놀라고 있는데 예, 예, 네. 일단 지금 법률적으로 뭐 국무위원들 숫자가 네네. 국무회의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가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좀 만약 지금 더 우리가 탄핵을 더 하게 되면은 11명인가요? 그 예. 미달되면은 이제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에도 시급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나가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그런 얘기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상황들을 가정한 여러 가지 어쨌든 다 우리 국회에 말이 나왔던 건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제는 그런 문제는 좀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정성호 의원님 이제 와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을 의원님들 많이 막 긴장하고 애타고 그랬는데 많이 좀 진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맡으셨어요? 저는 그 대선 전에 그 우리 민주당의 그 인재위원장이었거든요. 예. 인재위원장 그 지난해 당 대표께서 저한테 인재위원장을 맡으라고 한 이유는 이제 남은 다음 선거 그 당시는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대비한 인재들 영입하라 그런 취지를 갖고 제가 인재위원장을 맡았는데 예. 갑자기 12월 3일 날 이 불법 내란 구테타가 이러는 바람에 조기 대선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정부 출범하게 되면은 폭넓게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 갖고 추천해라라고 하는 뭐 그런 명을 받고 지금 이 선대위에서는 국가인재위원장입니다. 근데 국가인재위원장. 네. 그러면은 그분들도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셔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도 그러면은 정 의원님이 모셔온 분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오셨고요. 또 저는 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제가 직접 만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표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은 과거에 어느 진영에 있었는지 또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정말 해당 분야에서 평판이 유능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물색해라. 그 다음에 물론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또 우리 후보와의 어떤 정체성 또 그 노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과 노선을 공감한다고 하면 과거에 뭘 했든 간에 유능한 분들을 많이 모셔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뭐 지침이었습니다. 네.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그거 참 중요하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을 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전화가 이렇게 많이 걸려올 거 아닙니까? 네네. 후보한테 사람들 추천하는 거 네네.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데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어디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랍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안 나오면 네네. 사람 취급을 안 했대. 네네. 윤석열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나도 서울대 나왔지만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그 수행했던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네. 이번에 참 그 선대위원장 모신 분들 중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런 분들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윤여준 장관 모신 건 그렇고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분은 어떻게 모시게 됐어요? 좀 뒷얘기 좀 들려주세요. 아니, 저도 실제로 제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대표가 그 이전부터 소통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강금실 전 장관님이나 또 윤여준 전 장관 이런 분들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보고 같이 참여한 거지 다시 중간에 어떤 분이 역할한 건 아니고요.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도 대표가 그전에 한 뵙지 않았습니까? 직접 뵙고 강 장관님은 또 이재명 대표에도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응원해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이 소통을 또 법조인이기도 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혁성이라든가 능력 이런 걸 또 인정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대표가 직접 모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석연 법제처장 모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 인사를 모셔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분은 진보 보수 다 통틀어서 참 그 확실한 얘기를 하는 분으로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쪽에서는 MB 때 법제처장 할 때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원래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리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강금실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지만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정무적인 차원이 있지만 법제처장을 지내신 분이 이번에 대법원의 이런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딱딱 얘기를 하니까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떠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석연 전 처장님은 그 헌법재판소 처음 설립됐을 때 최초 1호 헌법재판 연구관이거든요. 굉장히 실력 있고 또 헌법주의자입니다. 또 법치주의자시고 원칙주의자시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법제처장 하실 때도 유권 해석을 꼭 정부 뜻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해갖고 받으셨고요. 쓴소리도 하셨던 분이고 정말 진짜 원론적인 의미의 교과서적인 의미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끔 지난번에 뭐 중도 보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저하고 이런 대통령 나가지 않을 때 오래 전에 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뭐 술자리 하든가 식사 자리 할 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하고 내가 딱 보수에 맞는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냐? 헌법 존중하고 법률 지켜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헌신 봉사할 자세가 돼 있고 가족도 잘 지켜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 이게 진짜 보수의 가치 진짜 보수죠.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형하고 내가 딱 보수에 맞는 사람이라 저건 보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은 진보 보수로 이렇게 딱 그 나눠서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봐야죠. 민주당은 무슨 정당이라고 지금 표방합니까? 지금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고 중도 보수까지 좀 포괄하는 그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중도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도. 그러나 늘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또 진보적 가치를 또 저희가 늘 잘 챙겨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사실. 전전 보수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극소수의 특권층들을 위한 특권 세력들을 위한 그런 카르텔이지 또 극우 정당이고 이번 반헌법적인 이 내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대통령이 그 국민에 대한 신임을 배신해 갖고 이거 내란 행위를 했다. 그리고 5가지 사유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한두 가지라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전부 다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당이 공식적으로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단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헌법 질서를 갖다 부인하고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사실은요. 저는. 근데 이게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민주 정당의 어떤 기본 질서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볼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대법원을 비난하는 것도 민주당이 그것도 제1당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선 후보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세 차례나 경선을 거치고 딱 후보를 선출해놓고 선출하자마자 야 저기 해. 그럴 거면 그냥 가위바위보로 뽑지 뭐하러 그거 돈 들여서 여론조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렇게. 그럼요. 이게 제가 우리 헌법이 우리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국민주권의 핵심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당이거든요. 우리 헌법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선언하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또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 정당이 민주적 절차에서 선출한 그 후보자를 지금 그 자격을 갖다가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그리고 그 정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갖다 끌어들여갖고 단일화를 요구하는데 이건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부인이죠, 사실 이건요. 이건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네. 그러면 남의 당 일이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질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형사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일련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은 그 반민주적 정당이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의 하고도 정당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행태고 내란과 계엄에 관련해 갖고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했던 행태는 사실 반헌법적인 그런 뭐 반민주적인 행태였습니다, 사실은요.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인해 왔거든요. 그 점에 관련해서는 뭐 지금 뭐 저희가 그런 거 하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대선 이후에 그 당 내부에서도 뭔가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또 국민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나저나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단일화는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마지막 그 유일한 가능성을 뭐 소위 말하면 한덕수 중심의 어떤 빅텐트를 구성해 갖고 해보자는 건데, 저는 국민들이 결국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 옹호 세력, 내란 찬성 세력, 또 탄핵 반대 세력과 결국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던 헌정 질서 수호 세력 또는 민주 세력, 이 세력과의 선택에 있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는 저는 뭐 분명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긴 시간 또 이렇게 저는 의원님과 인터뷰할 때마다 즐거워요. 되게 중진 의원님들은 좀 그 위치가 있으셔서 그런지 말씀을 되게 막 조심조심 한다 그럴까요? 물론 근데 이제 정 의원님도 함부로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막힘없이 항상 얘기를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이번 대선의 지역은 혹시 어느 쪽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시기로 했습니까? 저는 그 경기도에 예. 물론 이제 선 캠프의 국가인재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지역구도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네, 경기 북부 책임을 제가 주로 맡고 있고요. 혹시 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지역구 아닙니까? 아니, 저희 지역구는 다 띄워져 갖고요. 아. 저희 양주 지역구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예. 조정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골목 그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뭐 골목 그 선거 캠페인에 이제 저하고 조정식 의원이 맡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이다, 호남이 민주당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이 이번에 제가 광주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지역의 리더들이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안타까움도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남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켜줬는데 민주당이 호남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호남에 계신 분들이 좀 꽁 대신 닭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다 못 다니면 뭐 이재명 대표 가깝다고 정성호가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라도 호남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왜 필요한지, 또 호남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이런 말씀 좀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부산에서도 같은 요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산이나 또 광주 이 두 지역을 좀 많이 다녀볼 생각입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은 광주에서 인기가 아주 높으세요, 제가 알기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이재명 후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가시죠, 네네. 가는데 이제 광주에서는 그런 마음은 좀 있을 거예요. 왜 대체로 뭐 우리는 뭐 가다 놓은 적이니까 뭐 신경 안 쓰나,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다독여 주셔야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산, 뭐 대구, 또 광주 이쪽에 좀 몇 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또 대구에 계신 우리 당원들, 또 대구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음을 못 열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분들한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오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분이 아니다. 유능한 분이다.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대구나 또 부산 가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어제인가요? 증평인가 옥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는데 먼지를 하도 이제 많이 털어가지고 먼지는 안 나오고 아프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제가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느껴지던데 이재명 후보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게 오랫동안 지내셨잖아요. 네. 딱 한 가지만 이건 정말 이재명만이 갖고 있는 정말 멋진 점이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다닌 둥 마는 둥, 중고등학교 공장 생활을 했었고, 검정고시에 대학 들어와갖고, 대학에서도 고시반에 있었고, 사법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던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삐뚤어 나가죠.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고 그가 갖고 있던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했었고 근데 자기가 갖던 꿈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했던 많은 정책들이 그게 녹여 있는 겁니다. 무슨 진짜 무상급식, 뭐 산후조, 무상 산후조리원, 공공의료 문제들, 무상 교복 문제들, 또 무상생리대, 또 유기농 과일 무상으로 지급했던 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배려를 할 정도는 됐으니까 그걸 본인이 잊지 않고 했던 거거든요. 어떤 시장 군수 도지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또 그걸 해나갈 만한 용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용기. 뭐 경기도 계곡 정비.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곡이 서민들의 여름 휴식터인데 거기를 갖다가 점유해갖고 자리세 받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많고 있는 분들은 외국으로 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가는 장소예요. 근데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그걸 추진했던 어떤 그런 추진력들. 그런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들.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우리 정어리 TV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최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시죠?